한쪽에서는 말뿐인 휴전이,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는 세계 정세. 문희정 국제정치 평론가와 함께 국경 없는 문희정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동 정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근데 큰 틀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스라엘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나라 그 주변국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거나 긴장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이제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하고 하고 있었고, 하나는 이제 헤즈볼라, 이제 레바논하고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란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조금 지금 가자지구 쪽에 조금 뭐 화력을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지난달 27일 오전 4시부터 레바논 헤즈볼라와는 60일간의 휴전에 합의를 해서 발효가 됐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쪽에서 전선 하나가 접어지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강경파들 같은 경우에는 왜 헤즈볼라와 휴전을 했냐 이러고 또 이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하마스한테 집중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가자 지구는 사실 지금까지 폭격이 멈춘 적은 없습니다. 예. 지난해 단 일주일간 휴전했던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가자 지구를 폭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오늘 그 새롭게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가자 지구 안에 이스라엘이 새로운 기지 같은 걸 건설 중인 게 위성으로 이제 잡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군 기지인지 예. 아니면은 유대인 정착촌을 짓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가자 지구를 완전히 포기할 생각이 이스라엘이 없구나. 그래서 가자 지구 안에서 무언가 꿍꿍이를 하고 있구나를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자지구는 뭐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 알고, 저도 이제 뭐 알지만은 다시 반복해서 질문 드리면은 거기는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그렇죠. 있는 데잖아요. 230만 명이 가로로 10km, 예. 세로로 40km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좁은 곳에 한쪽 면이 지중해로 접해 있고요. 예. 아래쪽은 이집트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벽을 높이 쌓아놨습니다. 지하로도 쌓아놨고 위로도 쌓아놨어요. 네. 심지어 지중해로 접한 이 부분까지도 해상벽을 이스라엘이 설치를 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지붕 없는 감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거기에 230만 명이 있었는데 거기를 지금 폭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4만 3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집계된 숫자만. 그리고 여전히 오도 가도 못하는 23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있는 가운데 하도 여기저기를 때려대니까 사람들이 난민촌에 있어도 지금 안전하지 않아요. 왜? 난민촌을 때리거든요. 예. 병원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 병원도 폭격하거든요. 거기 하마스 거점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심지어 유엔 직원들을 상대로 한 폭격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유엔 직원들, 언론인들까지 다 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헤즈볼라하고의 휴전안으로 중동에 조금 평화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전혀 그게 사실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 도대체 그 평화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교전을 중단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조건을 걸었어요. 무슨 조건을 걸었냐면은 조금이라도 헤즈볼라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포착이 되면은 일단 그 전제가 그거죠. 우리가 전투기를 통해 가지고 레바논 상공을 계속해서 감시할 거야. 이건 허락해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감시 허락을 해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헤즈볼라의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우린 바로 거기에 대한 엄청난 대응을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휴전이 발효된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이 계속해서 폭격을 해요. 폭격을 하는데 어느 수준이냐면은 이제 남부 지역으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난민들을 향해서도 폭격을 하고, 그걸 취재하는 언론인들한테도 실제로 폭격을 하고, 그다음에 군사 시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계속해서 폭격을 하니까 그 휴전에 미국하고 프랑스가 중재를 했었거든요. 예. 프랑스는 왜냐하면 레바논을 식민 지배했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독립 이후에도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후에도 프랑스가 단 한 번도 영향력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관여를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프랑스 외교가에서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아니 휴전 협의가 발의된 이후로도 지금 이스라엘군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아니야, 이건 헤즈볼라의 활동이 우리가 포착됐기 때문에 정당한 우리가 폭격을 한 거야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휴전이라고 하면은 뭐 저쪽에서 무슨 움직임이 있는지는 감시를 할 수가 있지만은 네. 공식적으로 공격을 하기 전까지는 공격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헤즈볼라 측에서도 우리도 대응할 거야라면서 대응을 하는데 단 차이점이 있다면은 휴전을 하기 전에는 뭐 하루에도 수십 차례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다면 그 횟수가 조금 줄었다. 뭐 요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휴전은 휴전인가 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북부에 살던 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레바논 남부에 살던 난민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지금 벌어지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휴전이라고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휴전안이 굉장히 어떤 국제 외교적 성과다, 미국의 성과다 이렇게 좀 내세웠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바이든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 전쟁이 시작된 거잖아요. 예. 두 개의 전쟁 다 바이든 집권기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 전쟁.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해서 공격했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내가 집권했으면 전쟁 자체가 안 일어났어. 이건 다 바이든이 무능하기 때문이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퇴임한 이후에도 만약에 전쟁은 물론 계속되겠지만 그 휴전이 트럼프가 딱 되게 되면 트럼프가 들어섰을 때 휴전이 딱 되게 되면 모든 공은 다 트럼프가 가져가게 되잖아요. 네. 바이든 입장에서는 퇴임하는 순간까지 어떻게든 하나의 외교적 성과는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이스라엘 쪽인데 그 전에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을 조금 압박을 했었냐면은 무기 지원을 늦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그 얘기도 합니다. 휴전과 관련된 발표를 하면서 이 휴전을 계기로 미국의 무기 지원이 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인들 군을 좀 쉬게 해줄 필요도 있고 가자 지구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그 정도로 압박을 넣었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60일이면은 그 이후에 누가 들어오죠? 트럼프가 들어옵니다. 그렇네요. 네, 트럼프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트럼프가 들어오면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나한테 불리할 건 없어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달 22일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서 체포영장 발부했거든요. 예. 자, 이것 자체가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푸틴과 동급으로 지금 어쨌든 국제사회에서는 그렇게 인식이 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네타냐후 입장에서도 살짝 자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왜? 프랑스가 그랬거든요. 우리는 ICC 판결을 따라서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타냐후가 막 이제 흥분을 하거든요. 이 휴전이 딱 성사되고 나서 프랑스 외교부가 다른 발표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니까 그걸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라고 입장을 바꿔줍니다. 그렇군요. 역시 치열하게 또 물밑에서 아니면 수면 위로 지금 굉장히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다 뭐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언제 이쪽에서 보복하느냐 가지고 신경전도 벌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이란하고는? 일단은 소강 상태죠. 트럼프의 당선이 그 모든 소강 상태를 가져온 거죠. 왜냐하면은 이란 입장에서도 트럼프를 한번 겪어봤었잖아요. 예.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복원시킨 사람이 트럼프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섰다고 해서 이 이란 핵합의가 쉽게 복원이 됐느냐? 안 됐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다시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심지어 트럼프가 다시 돌아온다? 이란은 예전 트럼프 때하고 다시 맞서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페제시키안이라고 하는 온건파 대통령 왔잖아요. 어차피 최고 지도자가 뭐 권력의 핵심이긴 합니다만 그쪽은 강경파지만 대통령은 그래도 우리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모습이 이란의 입장이 살짝 달라진 부분이 보이는 게 어디냐면은 지금 공동 대통령이라는 얘기까지 듣는 머스크가 예. 주 유엔 이란 대사를 만나서 1시간 동안 비밀 회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도 일기 때와는 같은 상황을 안 만들고 싶으니까 갖은 방면을 다 통해 가지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머스크와의 접촉이에요. 머스크를 움직이겠다는 거죠. 예. 근데 그 회담 자리에서 이란 대사가 머스크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 사업을 이란에 가지고 들어와라.
우리가 편의를 봐주겠다. 일종의 인계철선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란이 노리는 건 두 가지죠. 일단 첫 번째, 이란이 제재를 받고 있는데 모스크바 사업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사업을 가지고 들어오려면 제재를 풀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머스크가 들어와 가지고 쫙 여기서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은 미국이 이란을 치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머스크 입장에서 그걸 원하지 않을 거니까요. 예. 지금 사실 그걸 성공한 케이스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테슬라를 엄청나게 특혜를 주면서 상하이에 굉장히 큰 공장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테슬라의 지분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많은 혜택을 줬어요. 심지어. 중국이 굉장히 이례적인 게 네. 합작 회사를 만들면은 사실은 중국 정부 이제 공산당이 대부분 이제 51% 이상을 그렇죠. 가져가는데 테슬라한테는 그게 예외가 적용됐어요. 100%를 줬어요. 100%를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머스크 입장에서는 중국이 기대하는 게 그거죠. 머스크 사업이 여기가 가장 큰데 어떻게든 하겠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고 이란도 일단 머스크 사업을 딱 유치를 하면 그런 특혜를 줘서라도 유치를 하면은 예전처럼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일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방책을 생각을 한 거죠. 그렇군요. 중동 정세가 참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같은 중동 얘기인데 이 와중에 지금 시리아 내전 소식이 또 들려요. 이게 네. 제가 이거 시리아 내전을 언제부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참 최근에 이제 뉴스를 잘 못 봐가지고 이쪽 관련해서 아니 언제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내전 중인가요? 시리아는? 시리아 내전 사람들이 끝난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그러니까요. 많더라고요. 자, 시리아 내전은 2011년에 중동을 휩쓴 민주화 바람이죠. 아랍의 봄 때 예. 시리아에서도 그 좀 정부가 독재적 성향을 가진 정부니까 거기에 반기를 드는 민주화 운동으로 시작을 했어요. 2011년에. 그런데 시리아 정부가 굉장히 강경 탄압을 합니다. 실제로 발포를 하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거기에 반대하는 반군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2011년에 내전 형태로 시작이 됐는데 2015년에 러시아가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 정부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위 시아파의 소수 종파인 알라위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아파 맹주인 이란한테 형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라든지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같은 저항의 축이라고 해서 이란이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군을 도와줘요. 그리고 러시아도 정부군을 도와줍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반대편에서 이 반군을 지원하는 세력들이 또 뭉치게 돼요. 그 과정에 IS라고 하는 극단주의 세력도 또 출몰해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그 와중에 또 원래 시리아에 살고 있었던 쿠르드족이 예. 민병대를 또 일으켜가지고 자치권을 요구하면서 전쟁이 점점 확전이 되다가 2019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빵 하고 터지죠. 그러면서 점점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2020년 이후로는 거의 교전이 끊어져서 이제 휴전이 되나 보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지금 내전이 지금 다시 격렬해지고 있다. 뭐가 촉발하는 요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일단 지금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 이란, 헤즈볼라가 예. 다른 전쟁 중이죠. 다 바쁘네요, 지금. 굉장히 바쁘죠. 예. 그러면 빈틈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빈틈이 생겼다고 반군이 무조건 이걸 일으킬 수 있나요? 아니죠. 이란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일부러 반군을 뒤에서 배후 조종한 거다. 자, 여기서 시리아에서 또다시 이런 급박한 일이 생기면 러시아, 헤즈볼라, 이란은 시리아에 또다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가자 지구라든지 이스라엘과 벌이고 있는 전쟁에서 또다시 소홀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노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가 거기에 지금 막바지에 힘을 쏟고 있는데 또 시리아까지 신경을 써야 되면은 그쪽에서도 뭐 시선이 분산된다든지 뭐 다른 전선이 다각화되면은 힘들 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우리는 상관이 없어 이러면서 굉장히 뒷짐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되게 희한한 게 시리아 내부에 미군도 들어가 있고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도대체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지금은 그들이 어떤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그냥 단순한 교전이 아니라 지금 시리아 반군
쪽이 이제 뭐 방금 얘기했지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 시리아 반군 쪽의 기세가 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시리아의 제2의 도시라고 하는 알레포를 다시 점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 이제 북서부 쪽에서 북부 쪽에서부터 서부로 이들리브 주라고 하는 그 서부 쪽으로까지 확장을 했고 그 밑으로 중부까지 지금 밀고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걸 막기 위해서 러시아 공군력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공중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반군의 이 진격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정부군은 러시아와 이란 쪽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튀르키예도 또 반군을 또 지원한다라는 게 있으면 이게 거의 국제전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튀르키예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 제가 쿠르드족 민병대 말씀드렸잖아요. 예. 쿠르드족이 시리아, 이란, 이라크, 튀르키예 이렇게 걸쳐서 중간 지점에 딱 걸쳐서 살고 있는 한 4천만 명 정도 되는 그 종족인데요. 이 민족은 국가가 없습니다. 독립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에 이렇게 나뉘어져 살면서 거기서 거의 대부분 자치권을 그냥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유독 그 쿠르드족에 대한 압박이 심한 나라가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에 뭐 많게는 2천만 명 정도의 쿠르드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튀르키예는 쿠르드족을 2등 시민 취급합니다.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은 더더욱 쿠르드족을 많이 압박하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내부에서 에르도안, 그러니까 튀르키예 정부한테 좀 대항하는 쿠르드족들의 어떤 무장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일명 이제 쿠르드 노동자당이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하고요.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쿠르드 노동자당과 이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 민병대가 서로 힘을 합치고 있다, 지원하고 있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야, 이게 전선이 정말 복잡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쿠르드족은 참 예전에 후세인 이라크 시절에도 여러 학살도 당하고 막 이런 네. 좀 슬픈 역사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걸 보면은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민족이든 나라든 참 힘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데 멕시코에서 지난 9월 판사 직선제 개헌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사법 개혁을 했는데요. 국민투표로 통과를 시킨 거예요. 예. 자, 첫 번째 7천여 명의 모든 판사를 국민들이 투표로 뽑는다. 두 번째, 대법관 11명을 9명으로 줄인다. 그리고 대법관의 임기를 1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한다. 그리고 어떤 법관도 대통령보다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는 고등징계법원 신설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다 뭐 그렇다고 치고 지금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법관에 지금 징계하는 거, 네. 이거는 굉장히 어떤 게 공정한 것이냐, 어떤 게 공정하지 않은 것이냐, 이거를 놓고 굉장히 논란이 좀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이 얘기가 나오고 사실 이게 들어있는데 국민들이 이거 좋아요 이러고 투표를 했다는 거야. 찬성 투표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왜 일어났겠냐는 거예요. 그 이제 배경을 보자면 사실 이걸 얘기한 사람이 오브라도르 전임 대통령이에요. 지금은 쉐인바움 여자 대통령인데 예.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본인이 멕시코 89년 만에 처음 진보 대통령이에요. 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딱 뿌리 깊게 박힌 적폐 세력들이 절대 움직이지 않는데 심지어 사법부가 그게 가장 심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돈 있는 사람, 예. 정계에 인맥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대기업, 그다음에 외국 대기업. 요런 데서는 판결이 굉장히 유리하게 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힘이 없고 뭐 그냥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이런 쪽 또는 뒤쪽에서 뭔가 돈을 주지 않으면은 재판이 12년에서 15년까지 끌어지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무조건 그 돈 많은 기업 쪽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전력과 관련해 가지고 스페인 기업이 너무나 특혜를 받고 있길래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그거를 회수하려고 정부가 회수를 하려고 했다가 법원이 이거는 법에 반하는 거다라는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게 좌절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멕시코 법원이 그동안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굉장히 많이 내렸고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똘똘 뭉쳐가지고 사법부가 굉장히 내부적으로 방만하게 운영이 됐던 거예요.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본인들은 굉장히 유리하게, 멕시코 사람들은 굶주리지만 자기들은 굉장히 유리하게, 심지어 자신들은끼리는 굉장히 서로를 봐주는 이런 상황들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고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 이제 바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호응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남의 나라 일 같지가 않네요. 약간 뭐 우리나라도 멕시코만큼은 아니지만은 뭐 사법 불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네. 예전에 이제 그 버스 기사가 800원 정도로 횡령을 했는데 해고되는 일이 뭐 있었는데 그걸 횡령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부끄럽죠. 문제 뭐 처벌을 받을 네. 수는 있지만은 이제 해고가 정당하다까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건데 이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이제 50억 퇴직금 받았을 때 이거는 또 별도의 독립된 가정을 꾸렸으니 이거는 뭐 이제 뭐 뇌물이 아니다 또 이렇게 봐서 800원 대 50억 이렇게 좀 많이 예전에도 언론에서 많이 나오면서 이게 어떤 사법 불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도 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게? 일단 저는 전 세계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행착오를 반드시 거치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싫건 좋건 간에 지금 전 세계가 집중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보고 있다는 거죠. 기대를 하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칼럼 국경 없는 문희정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